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진, 오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이제 자충우돌 크롬 헌팅기입니다. 어, 안 넘어.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를 휴학 중이며, 이제 스틸리언에서 모의 해킹이나, 어, 시스템 해킹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해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스탯을 이제 크롬에 몰빵한 약간 이런 해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RC, 샌드박스, 구별 없이 다 찾고 있고요. 일단 취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시 오마카세도 좋아하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처음에는 이제 크롬을 왜 선택하게 되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가볍게 이제 크롬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웹브라우저 익스플로이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버그헌팅. 제가 버그헌팅을 할 때 어떻게 분석했는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 그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찾은 RC 버그,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버그 등을 리뷰할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후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왜 크롬을 선택했는가? 이건 좀 제가 크롬을 선택했을 때가 아마 2019년일 거예요. 그때 막, 이제 CTF에서 이제 리얼 월드로 넘어간 시점이었는데요. 2019년이. 근데 이제 첫 버그 바운티를, 웬만한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뭐 버그 바운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더 약간 멋지고 건설적인 타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사 버그 바운티는 어,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폰너블에서 이제 최종 보스라 하면은 웹브라우저 커널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커널은 뭐 약간 디버깅도 불편하고 이제 개발 환경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 환경과 이제 디버깅 환경이 편한 웹브라우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모바일 약간 PC 데스크탑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좋은 이제 모바일에서 되는 브라우저를 고르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웹킷과 크로미움이 있잖아요. 뭐 웹킷은 이제 iOS에서 돌아가는 사파리, 그리고 크로미움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크롬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iOS가 약간 솔직히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디버깅 하기도 불편할 것 같고 리버싱도 귀찮을 것 같아서 이제 크로미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모든 방면에서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상 이거는 약간 착한 의미? 약간 이거고, 사실은 약간 돈 때문에 막 선택한 게 많긴 합니다. 이제 크롬 버그 바운티 같은 경우 이제 샌드박스는
아, 샌드박스는 이제 찾으면 이제 3만 불, 그리고 뭐 RC 같은 경우는 10,000불까지 주고, 이제 이 밑은 이제 제로듬이라는 이제 제로데이 마켓에서 가격을 제시한 건데, 뭐 이제 크롬 풀체인은 뭐 50만 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솔직히 돈을 많이 주니까 약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크롬 기본 구조를 약간 러프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네, 크로미움은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렌더러 프로세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데스크탑, 그러니까 윈도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엄청 나눠져 있어요. 이제 유틸리티 프로세스, GPU 프로세스, 네트워크 프로세스, 뭐 익스텐션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비교적 엄청 간결합니다. 프리빌리지드 프로세스로 이제 GPU, 네트워크 등을 이제 다 관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프로세스에는 그 엄청 강력한 샌드박스가 걸려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제 윈32K 락다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SE 폴리시가 걸려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렌더러 RC만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커널 익스플로이트나 이제 샌드박스 에스케이프를 취약점을 써야 이제 실제로 진짜 그 브라우저를 해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교적 최근에 이제 크롬에서 사이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미티게이션을 개발했죠. 거기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기 그 아이프레임,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오리진이 다르면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침범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크로미움 같은 경우 이제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렌더 프로세스가 이제 IPC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크롬 초기에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거시 IPC,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 그냥 IPC 통신을 사용했지만 비교적 최근이죠. 2015년 그때부터는 이제 모조라는 새로운 방식의 IPC 통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모조 IPC란 이제 그러니까 IDL은 그 약간 왼쪽 하단에 보이듯이 약간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약간 그 느낌으로 이제 실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더 쉽게 IPC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코드를 보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레거시 IPC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왼쪽이 모조 IPC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모조 IPC 쪽이 뭔가 더 약간 프로그래밍 느낌이 나죠? 이제 오른쪽은 약간 진짜 메시지를 주고받는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모듈화, 약간 함수를 쓴다는 느낌.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완전, 사실 이것보다 소스 트리가 엄청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스 트리를 짚고 넘어가자면, 뭐, 이제 V8 폴더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웹 개발할 때 많이 쓰이는 뭐, 패치, 웹 오디오, 뭐 웹 애니메이션, 엘리먼트 이 등은 이제 서드 파티 블링크 렌더러 이 폴더에 다 들어있고요. 뭐 이제 아이프레임이나 뭐 내비게이션 뭐 그런 등등의 그 렌더러 코어 부분은 이제 컨텐츠 렌더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러에서 이제 코어 부분이 아닌 약간 크롬의 종속적인 파트들, 그래서 이제 오토필, 익스텐션, 플러그인 이런 것들은 그냥 크롬 렌더러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관리하는 거와 이제 웹페이지 관리하는 거, 내비게이션 등은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 다 들어있고요. 이제, 렌더러와 비슷하게 이제 크롬에 종속적이지 않는 브라우저 코어들은 이제 크롬 슬래시 브라우저 폴더 아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버그 헌팅을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버그 헌팅의 전체적인 고찰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고민했던 게 포징을 해야 할까? 이제 포징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버그 헌터들이. 근데 저는 약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남들과 똑같으면 뭐 컴퓨터 약간 네, 그렇죠. 그 남들과 똑같으면 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굳이 해야 될까 생각도 했고요. 이제 그리고 퍼더를 쓰면 약간 기계한테 지는 기분, 약간 기분이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별로, 네, 쓰고 싶지 않았고요. 이제, 코드 QL이 요즘 핫하잖아요. 스태틱 어널리시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계와 인간의 조화로움, 네, 엄청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직은 이제, 약간, 제가 직접 소스 오디팅으로 지금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 QL을 또 배워야 되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버그를 찾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무작정 소스 오디팅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전장 없이 소스 오디팅을 하는 건 약간 쿨,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QL, 포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저의 분석 방법을 이제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보이드 핫스팟, 그러니까 해커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핫스팟, 예를 들어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 V8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피하자 약간 이런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약간 좋은 버그가 생길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핫스팟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을 보는 게 약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핫스팟을 최대한 피하자. 그 다음 철칙은 이제 포커스 온 유얼리 파트. 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집중하자라는 소리죠. 예. 새로운 컴포넌트는 저는 필연적으로 푸어 코드, 그러니까 약간 멍청한 코드들이 많다고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2016년, 2017년에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6가 한창 스펙이 이제 정립이 되고 구현되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MS 엣지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제 사크라에서 ECMA 스크립트 6 관련 착점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의 분석 방법 2인데요. 이제 약간 이건 상남자식 분석이라고 이제 마초 어널리시스, 이게 약간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엄청 약간 멍청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모든 클래스들은 이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댕글링 포인트, 그러니까 UF는 반드시 그 원시 포인터를 포함해야 돼요. 그 댕글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는 뭐 멤카피 같이 뭐 메모리에 복사하는 부분이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정규식으로 만들어서 다 검색하는 거예요. 다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한 결과들을 이제 DFS로 그냥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다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놓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완전 완벽하게 본다면, 분명히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는 이제 코드 읽는 속도가 빠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방법을 쓸 때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너무 원시적인 부분을 엔트리 포인트로 정하면 너무 볼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memcopy라든지 그런 걸 memcopy 쓰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버리면 좀 볼 게 너무 많아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버그 클래스를 찾아야 좋은 엔트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버그들도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버그들, 이제 맨카피에서, 그러니까 대충 이제 OOB, 인덱스 체크를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그래서 이제 좀 더 특별한 케이스의 엔트리 포인트를 찾으면 볼 것도 적어지고, 그리고 나올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버그 헌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곳은 RC 쪽인데요. 네, RC 버그 엔트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흔한 이제 보통 다 이제 겟더를 통한 사이드 이펙트더라고요. 이제 그림처럼 다 겟더를 통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고 있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get 함수를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get 함수의 이제 레퍼런스를 모두 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썼던 게 이제 크로미움 코드 서치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정말 좋아요. 이제 레퍼런싱도 엄청 잘 되고, 크롬 코드 보는데 엄청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DFS로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다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다 보기 시작했고, 이제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취약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찾은 것은 이제 웹 어셈블리 스트리밍 API에서 찾은 UEF 버그인데요. 찾고 나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제 버그를 킬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밍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바이트 어레이 같은 이제 정적 데이터로 이제 모듈을 파싱해서 컴파일해서 인스턴스화하는 형식이지만, 이제 스트리밍 API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동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웹어셈블리 컴파일하고 인스턴스화하는 API입니다. 이 API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 API가 아닌 이제 API가 아닌 이제 웹 API입니다. 그래서 API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런 함수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웹 어셈블리 저걸 어떻게 말하지? 어쨌든 간에 저 함수의 대략적인 흐름을 보자면 리스폰스가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이제 fetch 데이터 로더에서 들어가서 이제 on state change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함수에서 이제 리스폰스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나면 끝나면 이제 비동기 컴파일 저기로 저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인 모듈 오브젝트를 이제 인스턴스화하는 약간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 앞서 말한 이제 컴파일 잡의 라이프 타임은 어떻게 될까 봐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리스폰스가 어버트가 나거나 끝나거나 이제 캔슬이 되면 이제 패치 데이터 로더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컴파일 잡이 프리가 되는, 약간 대충 상당히 뭐 단순한 라이프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파일 잡 소밀자를 보면 뭐 다양한 뭐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모듈 오브젝트를 이제 디스트로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핸들은 뭐냐? 글로벌 핸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스트롱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프리가 되면 얘도 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라이프 타임, 그냥 모듈 오브젝트의 라이프 타임을 뭐 자기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 오브젝트는 어디로 가냐? 그 모듈 오브젝트는 이제 컴파일이 끝나면 이제 인스턴스 빌더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대충 이런,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스턴스 빌더가 이제 결국에는 인스턴스로 그 모듈을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네, 인스턴스화에 대해서 살짝 이제 한번 훑어보면, 이제 인스턴스를 빌드하기 전에 이제 임포턴트 딕셔너리에서 임포트 오브젝트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때 이 딕셔너리를 파싱하기 위해 get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get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getter가 호출이 되는 거고, 즉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뭐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을 해봤고, 대충 흐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들어오고 패치 로더가 받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다 받으면 뭐 컴파일 잡으로 넘어가고 모듈 오브젝트로 넘어가서 이제 인스턴스로 할 때 이제 임포트 파싱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를 내면, 사이드 이펙트를 내서 이제 어버트를 시키면 그 컴파일 잡이 프리가 되고, 이제 모듈 오브젝트도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센티나이즈 임포트 밑에 이후부터는 이제 모듈 오브젝트가 디스트로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즉 UEF가 된 거죠. UEF가. 그래서 이제 UEF를 어떻게 타입 컨퓨전으로 바꿀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인스턴스 빌더를 보면 이제 모듈이라는 그 멤버 변수가 있고, 모듈 오브젝트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모듈 오브젝트는 그냥 원시 포인터고, 그 다음에 모듈 오브젝트 변수는 글로벌 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이제 라이프 타임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독립적.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통해 모듈 오브젝트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재할당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멤버 변수와 이제 모듈 오브젝트의 멤버 변수는 이제 서로 다른 모듈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JX 코드 일부분을 따온 건데요. 뭐 오른쪽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른 모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가 갖는 그 웹 어셈블 코드는 모듈 오브젝트 멤버 변수에 웹 어셈블리 코드를 갖는 거고요. 이제 왼쪽처럼 이렇게 갖고 오는 거고, 이제 그 웹 어셈블리에서 사용될 그 글로벌 버퍼의 크기는 이제 모듈 멤버 변수에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모듈이 다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버퍼의 크기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set get 명령을 통해서
OOB 리드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그 왼쪽 아래 하단의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제 그 모듈 오브젝트의 웹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이제 글로벌 변수를 이제 4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모듈 멤버 변수의 웹 어셈블리 코드는 그 글로벌 변수를 딱 하나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왼쪽 코드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변수에 이제 4번째 변수를 쓰기 때문에 그 OOB 리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OOB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파티션 얼록 트릭을 사용해서 임의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트릭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약간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뒤에 좀 있어가지고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RC는 이제 오디오 월클렛에서 찾은 이제 타입 컨퓨전 버그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마소에서 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소가 저 입장에서 많이 밉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킬 당했는데 이제 일단 오디오 월클렛을 잠깐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오디오 스레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제 오디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스레드와 이제 상호작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완전 스코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자바스크립트 그 서로 침범을 못하는 거죠.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이 그 오디오 월클렛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뭐 이제 월커랑 비슷한 놈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월클렛의 사용법을 보면 이제 왼쪽처럼 이제 뭐 오디오 월클렛 프로세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요. 뭐 그거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져와 이제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오브젝트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디오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파라미터 디스크립터 겟더로 이제 원하는 그 파라미터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서 저희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뭐 크롬 실제 내부에서 어떻게 뭐 동작하냐면 이제 등록된 이제 오디오 월클렛 프로세서 생성자로 이제 오디오 월클렛 프로세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오브젝트를 이제 오디오 핸들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진행될 때마다 오디오 핸들러는 이제 저장해둔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 오디오 월클렛 프로세서는 이제 그 프로세서의 파라미터인 그 인풋, 아웃풋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요. 이제 초기에는 모두 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처음 진행될 때는 이제 인자로 받은 이제 인풋, 아웃풋, 오디오 핸들러부터 받은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멤버 변수들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에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고 두 번째 프로세스부터는 뭐 길이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재사용을 하고 달라지면 다시 할당하는 구조고, 뭐 재사용할 때는 각각의 객체를 이터레이트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들은 결국 이제 그 월클렛 스레드에 있는 이제 프로세스 함수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를 이제 복사할 때를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복사할 때 이제 이 세 가지 멤버 변수들은 get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get 함수에서 갖고 온 그 값을 그 타입 체크 없이 바로 캐스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때 이제 겟더 함수를 트리거하면 타입 컨퓨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는 이제 할당이 되고 풀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세스 함수에서는 값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겟더를 호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프로토타입 체인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 체인은 간단하게 이제 그 해당 오브젝트에 이제 그 요청한 프로퍼티가 없을 때 그 프로토타입 그 부모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그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약간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프로토 체인은 바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세서가 처음 생성될 때는 파람 그 멤버 변수가 널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한 번은 프로세스를 통해 할당되어야 했었고, 이제 오디오 파람은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선언할 때만 이제 만들 수 있고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약간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둘 다 바이패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이패스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성자는 이제 반드시 디스를 리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자를 쓸 때 이제 다른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리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코드처럼 이제 오리진 월클렛을 일단 먼저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월클렛에서 이제 오리진 월클렛의 오브젝트를 리턴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겟더를 호출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플리케이트 월클렛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생성자에서는 이전에 그 프로세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즉 그 오리진 월클렛의 월클렛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오브젝트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람 멤버 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널이 아닌 거죠. 결국엔 처음 실행할 때 그 두플리케이트 월클렛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두플리케이트 월클렛은 이제 그 오리진 월클렛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파라미터 디스크럽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을 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는 그 타입 컨퓨전을 트리거 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익스플로이트 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는데, 연장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익스플로이트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 이제 뒤에서 이제 그 get한 그 결과값을 타입 어레이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입 어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타입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특정값 이하일 경우 v8 힙에 할당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뱅킹 스토어라는 오브젝트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온힙, 그러니까 V8 힙에 할당한 타입 어레이가 블링크에서 사용될 경우 이제 뱅킹 스토어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V8 힙에서 뱅킹 스토어. 그러니까 그 타입 어레이가 갖고 있는 어레이 버퍼에 이제 V8 힙이었지만 이제 그게 뱅킹 스토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충 이제 그 스트럭처를 보면 그 왼쪽이 타입 어레이인데 뭐 이렇게 그림처럼 구조가 짜여 있고 이제 어레이 버퍼를 참조하는데 이제 그 어레이 버퍼는 그 어레이 버퍼의 뱅킹 스토어는 널일 수도 있고 뱅킹 스토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컨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타입 컨퓨전을 좀 더 그 크리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OOB 라이트로 바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그 초록색 박스처럼 이제 그 오브젝트로 이제 페이크 타입 어레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프로퍼티 4개를 채워주고 뭐 그 프로퍼티 첫 번째 이제 저희의 이제 페이크 어레이 버퍼를 넣어주는 거죠. 참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페이크 어레이 버퍼를 가리킬 때 이제 가리키면 이제 그 프로퍼티가 2개인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고 이제 그 밑에 바로 빅팀 어레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과 같이 배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get 버퍼를 하게 되면 이제 뱅킹 소터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맵과 랭스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빅팀 어레이 랭스가 이제 엄청 크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OOB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OOB 그 사실 이제 어레이 OOB 라이트가 가능하면 이제 정통적인 V8 익스플레이 방법으로 이제 X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버그 인트리 포인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RC만 하다가 샌드박스로 넘어가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RC랑 약간 버그 패턴이. 그래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UF 취약점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시큐리티 업데이트만 봐도 이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취약점 중에 8알이 UF였습니다. 근데 이 UF들이 생각보다 진짜 버그 패턴이 생각보다 엄청 단순했어요. 대부분 그 원시 포인터와 관련돼 있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다른 패턴도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 원시 포인터와 관련이 돼 있었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더 볼 게 많아요. 그 사진처럼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 사진은 이제 이것도 그 원시 포인터와 관련돼 있는 것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도 똑같이 원시 포인터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결과가 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봤어요, 저는. 그래서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착점을 하나를 찾았죠. 제가 그 샌드박스에서 찾은 착점은 그 드래그 앤 드랍 다운로드. 그러니까 크롬에서 드래그하고 이제 데스크탑에 떨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UF 착점이고, 이건 제가 직접 제보한 착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 크롬에서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웹화면에서 드래그 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이제 그 렌더러에서 스타트 드래그라는 모듈 RPC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은 결국 드래그 앤 드롭
다운로드도 이 모조 RPC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 드래그 RPC는 이제 드래그 데이터를 받는데, 그때 이제 그 다운로드 메타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 실행이 되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 다운로드의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UI 스레드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이제 이 그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포스트 태스크로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그 베이스 언리테인이라는 이제 함수는 이제 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없이 그냥 그 원시 포인터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레이 포인터를 사용해도 왜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레이 포인터는 이제 그 원시 포인터는 그 포스트 태스크로 프리가 되기 때문에 뭐 그 레이스 컨디션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전달된 그 드래그 다운로드 파일 UI 오브젝트는 그 웹 컨텐츠 원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웹 컨텐츠는 이제 UI 스레드에서 즉각적으로 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로드 태스크보다 먼저 웹 컨텐츠가 먼저 프리가 되면 이제 UEF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웹 컨텐츠를 어떻게 먼저 프리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좀 제가 봐도 약간 조잡하네요, 그림이. 근데 이제 그 X축이 그 타임라인이고, 이제 첫 번째로 스타트 드래그로 이제 그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 이제 브라우저 프로세스 이제 UI 태스크에서 스타트 드래그 함수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도중 이 중간 타임 레이턴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딜리트 웹 컨텐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 드래그 함수에서 포스트 태스크를 하겠죠. 다운로드 태스크를 포스트 태스크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딜리트 웹 콘텐츠 그 RPC가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웹 콘텐츠 먼저 이제 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태스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UEF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약간 레스 컨디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뭐 이 버그는 이런 식으로 트리거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샌드박스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발표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상남자 분석, 앞서랑 제가 상남자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취약점들이 찾아졌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성비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이 상남자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코드 QA를 사용하면 더 쉽겠지만 이제 저희가 멍청해서 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코드 QA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코드 QA를 많이 배우시고, 발표가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질문이 질문이 버그 바운티 받은 금액 말해도 되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디에 쓰셨는지 기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없는 건가? 뭐 더 있으신가요? 있으면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